이정모입니다. 18년 경력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몽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0월 23일자 경매 사건을 하나 갖고 와서 권리 분석을 하고 매각 기일, 즉 매각 절차죠. 당일날 그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고르다 보니까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조금 있으면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권리 분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매각 기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5811 사건입니다. 이 경매 정보 자료 한면에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면 일단 잘랐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 경매 2018년 10월 23일이고요. 날짜는 전용 면적이 121.53 평방미터, 좀 큰 거네요. 평수로 얘기하면 36.76평. 예, 이걸 가지고 직접 한번 분석하면서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 다음 연결된 자료인데, 저는 항상 여기를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열람 세대, 전입 세대 열람하는 거 대조해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8억 9천 감정가이고요. 10월 23일인데 이게 시세가 지금 현재 8억 9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낙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구액이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 형식적 경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관리비가 체납된 게 10월 11일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 있고요. 자, 요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것도 그 정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형식적 경매라고 해놓은 거 보시면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저번에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속받아 가지고 형제지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재산 분할을 하고 싶고 이럴 때 청구하는 경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뒤에 설명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에서는 뭐 모든 권리들을 낙찰자들한테 인수시키지 않는데, 형식적 경매에서는 인수시킬 경우가 있으니까 매각 물권 명세를 잘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매각 물권 명세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집은 뭐 평수가 크다 보니까 방이 4개고 앞뒤로 발코니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를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죠, 그죠? 깨끗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리고 또 뒤에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보더라도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임대차 정보는. 자, 전입세대 열람 해보면은 사망으로 말소된 양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 권리 분석표라 그래도 되고, 예상 배당될 거를 보면은 법원의 경매 비용하고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은 그럼 형제라면 형제, 이해관계인들이 나중에 이제 배당될 때 나눠서 가지게 되겠죠. 참 간단하죠. 이런 것들이 초보자가 입찰하기 참 좋은 물건들이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대부분 경매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 정도는 한번 검색을 하고 또 여기 들어가면은 경매 사건 검색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동사건처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게 입찰하는 날 아침까지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걸 검색해도 기일 내역에 들어가 보면은 기일 결과라고 나와 있죠. 10월 23일. 만약에 연기가 되었다면 여기 변경 날짜가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없으면은 진행되니까 당일 아침에 한번 꼭 보고 가시길 바라고, 이제 23일 날 만약에 낙찰이 되고 나면은 10월 30일이죠.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자세히 보시면은 매각 물권 명세서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물론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앞에다가 뭐 내용을 다 올려놨습니다만은 감정평가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꼭 여기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매각 물권 명세서는 매각 기일 일주일 전에 볼 수 있게 올려놓는다 그랬죠. 근데 물론 유찰이 되고 이러면은 뭐 유찰된 그 이후로는 그 전에 일주일 전부터가 아니고 계속 이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서울 남부지방 부분인데 가면은 뭐 112호 경매법정 또는 입찰법정이라고 쓰여져 있죠. 여길 보고서 쫓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시면은 여기 법정 바로 앞인데 경매법정 또는 입찰법정이라고 표시된 곳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가시면은 저기 안쪽에 집행관이 가운데 앉아 있고 가에 이제 그 집행관 사무실 직원들이 보조로 나와 있죠.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을 하고 11시 10분에 그 접수 마감을 합니다. 70분 동안 보통 합니다, 법원들이. 1시간 이상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분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면은 뭐 주의사항, 뭐 경고 문구죠. 뭐 결국은 이런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경매 브로커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하라. 뭐 이런 얘기. 자, 가서 매대에서 입찰 서류를 받으면은 이건 입찰 대봉투 누른 거 앞면이고 여기는 뒷면. 앞면에다가 입찰자 이름 쓰고 뭐 대리행하면 대리인까지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도장 찍고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가 있을 경우는 물건 번호. 물건 번호가 딸랑 한 개만 있으면 1번이고 안 쓰셔도 됩니다. 요 밑에는 편지봉투 같은 소봉투죠. 여기다가 사건 번호 쓰고 뭐 본인이면 본인 도장 찍고 여기 속에다가 입찰 보증금 10%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아파트 제가 그 국토부 실거래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 9월하고 8월에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전용면적 121.53이거든요. 11억 5천 또는 10억 9,800, 10억 7천 뭐 이렇게 신고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대략 11억 정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8억 9천은 유찰이 되지 않고 바로 낙찰일 거라 보는 거고요. 이게 2017년 사건이니까 2017에 105811이잖아요. 그럼 2017년에 감정했다는 얘기죠. 뭐 원래 봄 초에 경매 감정한 것도 지금보다도 서울 같은 경우 많이 낮은데 작년 것 같으면 당연히 더 싸겠죠. 그러니까 신권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입찰 기일표 이것도 이 화면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절반은 잘랐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쓰고 뭐 집행관 기하 이것까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입찰 기일이 2018년 10월 23일까 이렇게 쓰시고 사건 번호 2017 타경 105811 이거는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요. 이건 입찰자 본인 이름 쓰는 거죠. 이땡땡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8억 9천이니까 10% 보전금액이 8,900만 원. 그리고 이게 저기 11억이었기 때문에 저는 10억 1,279만 8천 원을 썼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여기는 보통 보면 뭐 현금이나 자기압수표를 넣으니까 여기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입찰자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데 보통 원칙은 나중에 이제 이 사건 개찰하고 1등이 안 됐을 때 이걸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집행관들이 뭐 2번 찍고 가서 시간 걸리고 하니까 미리 찍어서 내라고 그럽니다. 이름 쓰시고 도장 찍어서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1등이 되시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그러죠. 되면은 보증금 법원에 보관하고 그 영수증만 받아가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린다면은 이 숫자는 정정을 하면 안 돼요. 줄 긋고 도장 찍는다든지 이건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용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시 쓰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보면은 자,
주의사항에 보면 가장 눈에 띄게 해놓은 게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인이 갔을 때는 위임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 본인이 아니고 내 대리인인 거죠. 그리고 여기 경매사건 번호, 경매사건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한 장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절반만 올린 거고 밑에 이렇게 반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인이니까 나죠.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여기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겠죠. 인감증명서 당연히 첨부해야 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기중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각을 실시하는 그날은 지금과 같이 이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 뭐 입찰법정 그러기도 하고 경매법정 그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은 집행관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관에게 권한을 준 게 있어요. 뭐 매각 장소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퇴거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매수 신청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런 자격이 요건이 충족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매각 법정, 입찰 법정 들어서 소란 행위를 피운다든지 이러면은 나가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매수 신청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뭐 자격이 없는 사람,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 4번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고, 이제 입찰 법정에 가면은 아침 뭐 10시 좀 전에 집행관하고 미리 나와서 앉아 있다가 10시가 되면은 뭐 입찰 개시를 선언하는데, 이거는 이제 집행법원의 매각 명령에 따라서 집행관이 이 일을 해주는 것 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을 뭐 어떤 사람들은 판사라고 그러는데 판사는 아니고 집행관입니다. 분명히 주도하는 것은. 그러면 집행관은 입찰 기일, 매각 기일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현황 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은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는 것을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입찰 마감되면은 마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지 알려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매수 신청 시에 준비 서류는 본인 뭐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요즘에 도장 안 쓰기도 합니다만은 사인으로 해서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도장. 그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 본인의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되고, 여기 신분증 도장 요거는 대리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갈 때는 세 가지 뿐인데 대리인이 가면은 총 5가지가 되는 거예요. 5가지. 그리고 매수 신청인 자격은 집행관이나 감정인, 재매각 사건의 전 낙찰자는 안 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표 작성하는 거는 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뭐 사건 번호라든지 물건 번호, 인적 사항, 뭐 입찰 보전 금액, 그뭐 10%인 때도 있고 재매각인 사건은 20% 또는 30% 부분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입찰 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일십억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되지 한글로 일십억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뒤에 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입찰표를 작성했으면은 법대에 나가서 아까 입찰 봉투에 다 집어넣고 대봉투 속에다가 입찰 서류 쓴 거 하고 또 편지 봉투에 돈 넣은 거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넣은 거. 그걸 들고서 나가서 법대 앞에 가면은 집행관하고
그 집행관 사무실의 직원들이 나와서 보조해 주는데, 거기서 접수를 하면은 접수증을 떼어주고 직접 그 입찰함에다가 입찰 봉투를 넣도록 하죠. 예. 그래 넣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이제 입찰이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 서울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마감을 합니다. 그때 종을 치는데, 종을 치고 나서는 접수를 더 안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 번호별로 개찰을 해서, 보통은 사건 번호별로 하고, 뭐 법정 안에 사람이 많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특정 경매 사건에 몇십 명이 몰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먼저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사건 번호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사건 번호를 하나, 뭐 3명이 들어왔든 4명이 들어왔든 뭐 1명이 들어왔든 이제 저걸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개찰을 하게 되는데, 이 접수 마감하고 나서 우선 오늘 진행될 사건 번호를 먼저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번호를 안 불렀다. 예를 들어서 1000번이었는데 1000번 내가 응찰했는데 안 불렀어. 그러면 안 불렀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입찰 불능되었다고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사건 개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맨 먼저 부르는 사건이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먼저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제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뭐 주소까지는 다 얘기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사는 갑돌이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죠.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들은 신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입찰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10% 이내에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낙찰가가 1억이었다. 근데 입찰 보증금이 900만 원이었다. 그러면 9,100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 밑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처음에 입찰할 때 제일 높게 쓴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다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그 10% 보증금을 못 받아가죠. 예,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게 되는데, 근데 또 여기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게 있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 그러면은, 요거는 뭐 설명 한 번만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땅이 100평이 있는데 2분의 1은 갑돌이고 2분의 1은 갑순이에요.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100평 중에서 50평이 어느 쪽에 있는 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갑돌이 물건이, 갑돌이 지분이 경매 들어갔을 때 갑순이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3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천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 하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분도 1억 천에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 밑이나 위로는 되지 않고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분도 10% 보증을 제공해야 되고, 요 사건 진행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돼요. 차순위 매수 신고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1000평의 땅에 아파트가 100세대가 있으면은 대지 지분은 공유예요. 그죠? 내 지분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뭐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1001호다, 1002호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다세대 주택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지는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매수 신고하면 안 되느냐 이런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든지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었으면 있는 대로 없었으면 없는 대로 최고가 매수인은 누구누구다라고 다시 집행관이 고지를 하고 이 사건을 종결을 합니다. 종결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죠.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 절차가 다 끝나면은 이외에 뭐 2등, 3등 주로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입찰 보증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즉시에서 매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이 끝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모든 사건은 끝났다면은 그날 경매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 당일에 절차도 끝이 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워런 버핏의 10가지 투자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얘기,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리면 같이 가서 사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겁이 나니까 동시에 팔고 팔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는 뭐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죠. 워런 버핏의 두 번째 얘기. 10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9가지는 뭐 주식하고 관련되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